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국제정세, 벌써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오늘 월말이기도 하고 또 2023년에 처음 석 달인 1분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가지 또 이제 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어떤 재조정이나 수익 창출이나 어떤 그 다음 분기를 대비해서 주식 종목에도 어떤 변화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PCE 물가도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변동이 있을지. 마침 또 금요일이고요. 아니 금요일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금요일 맞네. 두 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날짜 감각이 없고 시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가끔 이 경제방송을 하다 보면 솔직히 경제방송 지칩니다. 많이 이렇게 조사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냥 혼자만 그냥 예전 블로그질 하던 때처럼 혼자만 이렇게 알아간다 하면은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이렇게 기록으로 길게 설명하듯이 남길 필요도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저한테도 좀 여유가 더 생기고 좋겠지만, 하지만 또 세상 사는 게 내가 아닌 다른 타인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엮어가면서 그것이 또 이제 인생이 그렇게 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장 나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냐 또는 손해만 더 주냐, 그런 계산적으로 인생을 따지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갈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또 그러지도 않죠. 결국은 세상 앞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우당탕탕 똑똑한 척하지만 그저 한낱 이 우주의 작은 먼지 조각으로 나름 열심히 똑똑히 사는 것 같지만 짧은 인생에서 뭐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선의 길이었나는 판명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해야만 나중에 후회가 없지요. 지금 3월달까지 국제정세가 지금 굉장히 이번 3월 한 달에 사실 제가 이제 그 2월달부터 해가지고 아니죠, 작년에 그 중국하고 사우디가 붙으면서 그때부터 사실 진짜 싸움은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이미 시작되었다 해서 작년 연말부터 글을 좀 거창하게 썼었고요. 금년 신년 초에도 금년에는 국제정세가 아주 중요하다 해서 아주 시리즈로 길게 다뤘었죠. 3월 초에 사실은 2월 말과 3월 초에 어떤 큰 이제 세계적인 어떤 거시적 큰 이제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단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드러나게 선명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날 거라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3월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상과 달리 물밑에서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이 나오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 함부로 안다고 예측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됐나를 보면은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이 역시 보통 상대가 아니에요. 머리를 아주 잘 썼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남성향적이면서 마초적이고 절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러지되 절대 휘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국제 정세에 대처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카리스마와 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뱀의 혓바닥 같이 아주 그냥 이 곤무술수가 판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계속 한 수씩 뒤로 밀리면서 당하기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제 중국까지 싸잡아서 거기다 넣고 전 세계 악의 빌런으로 만든 다음에 어벤져스가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 빌런들에 맞서서 그게 이제 미국의 계획이었는데 중국은 확실히 좀 달랐죠. 옛날 뭐 손자병법이나 어떤 그 우리 뭐 동양의 어떤 그런 오랜 능구렁이 같은 그런 뭐 길게 보는 안목 그런 게 좀 서양하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런 뭐 작년에 이렇게 러시아를 그렇게 미국과 서방이 어떤 식으로 죽여갔는가를 아주 깊게 공부를 했겠죠. 바로 옆에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압박해 가는가를.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시진핑이 곧 푸틴을 만나러 가겠다. 그 전에 자기 이제 밑에 부총리부터 보내가지고 미국의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푸틴한테 전해라. 이렇게 가봤자 우리한테 끝이 안 좋다. 지금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절대 미국의 도발에 걸려들지 말고 절대 먼저 앞으로 나서서 여론의 문매를 맞지 말고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아주 잠룡처럼 밑에서 무겁게 거대하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상대방이 먼저 발톱을 드러낼 때까지는 어떤 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먼저 섣불리 대응하지 말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미국의 어떤 그 독단적인 행태에 슬슬 염증을 느끼고 있는 다른 제3세계들을 우리 편으로 서서히 끌어들이자. 그런 작전으로 3월부터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미리 화해 중재안 12가지 항목에 그걸 미리 준비해왔고 러시아나 푸틴한테도 함부로 먼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의 도발에 걸려들지 말고 무조건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궁뎅이 붙이고 참고 있어라. 그러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한 달 동안 당황하게 됐고 실제 예전만큼 여기 얘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아니죠. 얘가 이제 미국입니다. 얘 미국이라고 하죠. 제 화면빨 잘 받고 있으니까 이 직장에서 서로 간에 파벌이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얘가 하자고 하면 한 명 죽이자 하면 다 따라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파벌로 서로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어떤 수를 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죽이는가가 이미 만천하에 작년엔 못 모르고 어떤 그 인도주의적 전쟁을 끝내야 된다. 자유평화 뭐 그런 사랑 그런 인도주의적인 어떤 선동질에 모두가 다 금방 당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유튜브 댓글만 봐도 작년에 제가 이제 뭐 블로그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 하면은 만약에 그때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으면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냥 악플들이. 아니 난리는 안 냈을려나? 어차피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제가 뭐 어떤 간혹 뭐 이 정치나 뭐 그 경제 뉴스에 밑에 달린 댓글들을 MBC나 SBS 뉴스에서 보면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1년 만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어떤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가 이런 미국의 수에 그대로 놀아나지 말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자국의 실리를 찾아서 우리가 좀 더 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많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도 지금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 함께 먼저 괜히 나섰다가 잘못하면 역공을 당합니다. 그 이제 뭐 너는 이런 것도 모르니 뭐 저는 잘 이게 직장 생활의 어떤 애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도 나름 그 여초 직장이라고 하죠.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직장에 오랫동안 좀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일부의 그런 힘들어가지고 어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해서 자기 있는 부서를 바꿔달라거나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상태는 아예 얘기도 안 하거나 항상 부딪히거나 그런 거를 아주 가끔 한 번씩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보면 서로 간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또 한쪽으로 사람들 마음이 다 몰리지 않고 지금처럼 얘네 말도 좀 들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괜히 이제 얘 한번 담그겠다고 잘못 말을 꺼냈다가는 그게 이제 역공이도 하고 말꼬투리 잡혀서 너는 왜 꼭 그렇게 또 안 좋게 보니 하고 또 역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지금 이 한 장의 사진이 지금 국제정세 3월의 딱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유치한 애들 싸움이에요. 예전에 제가 금년 1월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간에 참 이런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참 웃긴 꼴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 쭉 보여드릴 3월의 이 전쟁 모습은 정말 유치함의 극치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게요. 중국이 미국에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얼마나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힘든가 속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반격을 꿈꾸고 있는가도 중국 시리즈 국제정세에서 한번 그 어떤 뭐 정치, 외교, 경제 뉴스나 공영방송보다도 제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시리즈로 이것도 시간 날 때마다 좀 여러 계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1편에서는 지금 3월까지 이뤄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전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1편에서는 다뤄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서론이 또 길었죠. 일단 중국 시리즈가 쭉 가는데 그 블로그에 이제 댓글로 이렇게 저기 좀 긴 질문을 해주신 분들한테 일단 한번 답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분께서 그 요즘 그 미국이 거하게 뒤통수를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친히 이렇게 외국 기사의 링크를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와, 이 외국 기사의 링크를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요, 이분은? 에? 외국에 사시나? 외국에서 이렇게 뉴욕에서 정말 이렇게 이 모닝 커피와 그 뭐라 그러나 스크램블 에그와 그런 거 베이컨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외국 기사들을 먼저 우리나라보다 하루 이틀 앞서서 먼저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이 기사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나온 거는 하루 이틀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세상을 뉴욕타임즈 신문을 보면서 맨하탄에서 이런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겠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지금 그 달러 기축통화 패권에 대항해서 중국이 드디어 작년부터 사우디부터 해서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브릭스 체제에 사우디를 좀 더 영입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원자재와 비철금속이나 에너지의 결제를 세계 상품 거래소에서 자기들 상하이에 있는 지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브라질하고도 뭐 이렇게 저기 서로 간에 달러 없이 달러가 만들어 놓은 외환 결제 체제인 스위프트 체제를 벗어나서 중국이 만드는 CIPS라는 게 있어요. CIPS인가? 그 외화 결제 시스템 안에서 달러 없이 자기들끼리 브라질의 헤어라와 중국의 위안화하고 직접 결제를 하자. 그런 내용들 기사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중국 시리즈에서 여기 보면 사실은 제가 중국 시리즈를 그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완성해서 5편까지 나와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후반부에 다뤄질 내용이니까 뭐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요거 이렇게 쭉 막 질문들을 굉장히 뭐 너무 겸손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마가 아픕니다. 서로 이렇게 막 선생님 서로 인사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큰절하다가 이마가
누구 머리가 더 낮은가 해서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야 되죠. 아유, 그렇게까지 저한테 그 잘못된 환상을 가지시고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직접 보게 되면 아주 막 본인한테 화가 날 겁니다. 내가 겨우 이런 놈한테 선생님? 그냥 같이 서로 공부하고 배워가는 단계니까 서로가 그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거죠. 사람들 사귀는 게. 그러죠? 예. 은본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아,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무식한 질문일까봐 이런 얘기 쓰지 마셔요. 그럼 다른 분들은 뭐 가볍게 자기도 다 아는 거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죠? 아, 나 또 이런 거 얘기했다가 또 괜히 이런 것도 모른다고 까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뭐 저기 편하게 아무거나 뭐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뭐 우리가 뭐 쉽게 부담 없이 서로 말 꺼낼 수 있게. 요거는 제가 사실은 이 시리즈에서 맨 그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가서 다룰 예정이었거든요. 근본이제 은본이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지금 반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놨는가에 대해서 다루다가 맨 마지막에 금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금과 은 얘기. 예, 항상 마지막은 제가 금과 은으로 많이 대미를 장식을 하죠. 얘기들 시리즈들 보면. 예. 근데 너무 이제 이때까지 기다리면 이 질문의 답은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짧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중국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아놨는데 얼만큼 모았나 절대 외국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충 중국 정부가 금을 얼마나 샀겠다 하고 예측할 수 있으려면은 그 거래 자료가 남는 시장에서 금을 매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일부러 굉장히 은밀한 방법으로만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중앙 정부들이 이렇게 금을 많이 구입을 하면 IMF에 되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중국은 일부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얼만큼 갖고 있다. 그제서야 이제 그 내용을 금 보유량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막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요. 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 1000톤이 있었다. 근데 3년 뒤에 가서는 우리 지금 1500톤, 2000톤, 1.5배, 2배로 빵빵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어쨌든 금을 거의 뭐 십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모아오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은 지금 옛날 그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지구 유일의 새로운 기축통화국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던 실물 금량이 약 2만 톤 정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중국은 대충 한 5천 톤 정도는 무난하게 갖고 있지 않겠나라고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4분의 1이나 아니 그거보단 조금 더 많다 하는 사람도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갖고 있을 거야. 한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2만 톤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을 때 먹고요. 그리고 미국도 얼마나 갖고 있나 밝히진 않는데 중국처럼 많이 모아서라는 거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쫄아들어서 자기들이 발행하는 달러보다 실제 갖고 있는 금이 너무 없어서 찔려가지고 발표를 안 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다만 은 하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JP모건이. JP모건은 사실 연준 페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1929년 대공황만 알고 있는데 1900년대 초반에도 미국에서 큰 어떤 경제 공황이 지금처럼 막 은행들이 다 무너지려는 위험이 와요. 근데 그때 이번에도 은행 무너질 때 뭐 워렌 JP 모건이나 이제 10대 은행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도와줬고 잘 안 되니까 워렌 버핏한테도 막 도움을 청했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900년대 초반에는 JP 모건의 초대 창업주가 그때도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그 사재를 다 털어갖고 쓰러지려는 은행에 구제금융을 개인이 다 막 여기저기 해줘갖고 살려냅니다. 그때도 정말 JP모건 대단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앞으로 이제 만에 하나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미국 경제가 완전히 그냥 절단나니까 대책을 마련하자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가장 큰 어떤 투자은행사들 한 대여섯 군데가 모여가지고 주주가 돼서 각자 출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어떤 그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연방준비은행입니다. 페드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출자를 한 대주주, 사실상의 소유주죠. 그게 바로 JP모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적인 은행의 모임이죠.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래서 그 아일랜드 죽음의 섬 데스살 그 아일랜드 거기에서도 제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하죠. 연준은 사실상 민간기구다.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주주들의 입맛 따라서 자기들이 뒤에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에 아주 큰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의 금융 세력들이고요. 가장 그 당시 돈을 많이 출자했던 대주주는 바로 JP모건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나라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 자본가들이 이렇게 되는 거를 국민들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 연방준비은행에 그런 대주주 은행 출신들의 그 위원들도 있지만 정부에서 대통령이 정해준 그 정부에서 꼽아준 위원들도 또 뭐 5명인가 7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뭐 지금 12명인가가 그 이사로 재직하고 있죠. 그렇게 조금 겉보기에는 그리고 현재는 JP모건은 뭐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을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베어스턴스가 터지면서 은 선물 시장을 통째로 아주 헐값에 JP모건에 넘기게 된 이 흐름을 저는 이제 우연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와 패권과 전 세계의 통화, 기축통화, 그런 화폐의 어떤 시장을 주무르는 게 지금 페드인데 페드의 가장 초창기 가장 큰 대주주였고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JP모건이 바로 그런 근본이자를 포기한 미국에서 10년 전부터 은을 혼자서 아주 독점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질문자분이 얘기하신 은본위제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 금과 은 시리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제가 이제 은에 대해서 거기 금과 은 시리즈 말고도 예전에 제가 어디서 했더라? 하도 이제 글이 많으니까 저도 은본위제라고 찾아볼까요? 여기서 나오나? 아무튼 작년 초반 글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 여기서도 금년 초반 글에도 이렇게 슬쩍 제가 힌트를 줬죠. 중국이 근본위제를 나중에 들고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국도 지금 여차하면 은본위제로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작년 초반에 그 JP모건에 대한 제가 은을 역대로 많이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혹시 니들 나중에 중국한테 뭔가 이제 정말 대판 붙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중국이 갑자기 지금처럼 위안화를 널리 쓰게 막 세계 각지에 막 노력을 하다가 미국이 중국 위안화 통화를 막 같이 절하하면서 지금 러시아 루블화 1년에 걸쳐 죽여놨듯이 뭐 하면은 그때 최후의 필살기로 근본위제를 사실 우리 금이 이만큼 있어 딱 전 세계에 선언을 하면서 위안화하고 비율대로 맞게 연동시키면서 근본위제 필살기로 끌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는 순간 이제 대세가 어느 정도 중국이 미국하고 비빌 만큼 좀 우리가 컸다 싶을 때 그 필살기를 끌고 나오면 지금 끌고 나오면 뭐 중국, 러시아처럼 초반에 두드려 맞기만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끌고 나오면 이제 이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방출이 됐지만 중국이 지금 시프스처럼 자기들 자체의 어떤 상품 거래소, 선물 거래소 그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금융 허브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전 세계의 그 외환 결제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하나만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자기들 경제권력에 자기들 위안화 중심으로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됐었다 하는데 미국이 자기들을
원투 막 컨비네이션을 하고 이번 라운드에 그냥 다운시키려고 들어올 때 얘네들이 근본이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저는 은근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미국은 자기들 진영에서는 세계 경제가 완전 양대 진영으로 이제 경제권력이 나눴을 텐데 이쪽에서도 뭔가 중국의 근본이제에 대항해서 우리 달러도 절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아마 금고를 까면 미국도 은근히 이제 알게 모르게 금을 그동안 좀 대비를 해서 모았겠지만 중국만큼은 아닐 거예요. 대신 이제 갖고 있는 은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금과 은을 적절히 해서 자기들만의 금, 은이 합쳐진 아니면 아예 은으로 가는 은본위제를 대항마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왜 하필 은이냐 하면은 금까지 사고 싶지만 돈이 없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항상 금이 귀해지게 오르면은 은도 귀해지면서 오르는데 은은 어떻게 됩니까?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는 폭이 더 이제 좀 높아지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미국 쪽에 붙을 거냐. 아무리 지금처럼 미국한테 온갖 서름을 다 받아도 우리 사회주의가 지금 미래를 잡는 거는 싫죠. 어떻게 되든지 다들 똑같은 마음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아무리 그런다 해도 금 거래소나 선물 시장은 상품 시장은 여전히 이제 미국과 영국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금은 공격받는데 은은 금이 살아나면 은도 살아날 거고 금이 불의의 공격을 받았더라도 은은 미국 때문에 조금 덜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모로 생각해서 저는 은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잔머리 쓰다가 뒤통수 더 크게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를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벌써 서론인데 벌써 지겹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나 이 전쟁이 치졸한 양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가 보시죠. 금년 초에 이미 주적은 정해졌지만 이제 모든 거는 다 이제 제 블로그 글들을 꾸준히 보셨다는 가정하에 대충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좀 일일이 부연 설명하지 않고요. 이거 다 이제 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지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거 그래 전부터 다 나왔던 얘기고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적은 정해졌어요. 주적은 어디입니까? 미국과 서방연합의 주적. 바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4대 연합체죠. 그런데 세상의 시선이 미국한테는 작년과 달리 지금 싸늘해졌어요. 미국에 많이 동조를 안 해주고 아이씨 미국 니네도 똑같은 놈들끼리 뭘 그래 그런 식으로 직접 대놓고 반항들은 안 하지만 세계에 그것이 바로 2월달 말에 있던 G20 국제 무역 회의하고 UN 총회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당황했단 말이에요. 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저놈 나쁜 놈이에요. 같이 죽입시다 하려고 했더니 다들 뜨뜻미지근하면서 또 뒤에서 쓰근쓰근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대로 갔다가 잘못하면은 전 세계에서 야 그만 휴전시켜라. 가만히 있으니까 미국 니놈들이 지금 전쟁을 계속 휴전을 못하게 하고 있네.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 팔고 군수물자 팔아 돈만 벌고 사람들은 더 죽어가고 그런 얘기가 한번 어디선가 터져 나오고 거기에 동조하는 나라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미국의 장기적인 계획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도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연말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곳은 중국이다. 이미 서로 끼리끼리 에너지나 원자재 서로 하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돕고 있죠.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란까지요. 그전에는 이것도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 이익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것은 세계 안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다. 그전에는 북한 하나의 문제로만 맨날 이놈들 참 나쁜 놈이다, 못된 놈이다, 답이 없는 놈이다, 국제사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항상 요거를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까지 하나로 싸잡습니다. 이 네 개를 예전 그 부시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자꾸 보십시오.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실험 이거는 정말 그러면서 이곳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사실상 그 핵무기 구축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식으로 자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이 지금 중동 지역이 사우디가 사실은 중동의 제일 맏형이죠. 둘째 형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UAE죠. 둘은 항상 첫째, 둘째여가지고 서로 좀 서운하다고 티격태격도 하지만 그래도 사우디가 뭐 하자고 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불만은 있어도 따라갑니다. 그런 좀 미묘한 관계인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러시아가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자들, 전쟁 물품으로 이렇게 가용시킬 수 있는 전자부품이나 뭐 이런 거 수출이 다 이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졌냐 그런 거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다 우리가 알아냈다는 다 나왔는데 다 보면은 결국은 다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를 했다. 중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터키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고 그 러시아의 어떤 그 전쟁 자금을 댈 수 있는 러시아 재벌들의 어떤 그 은닉된 재산 이런 것도 전부 다 아랍에미레이트로 와가지고 두바이가 그런 금융 허브로 지금 엄청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어떤 이득을 많이 봤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자본 유입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바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전쟁용으로 용도 변경에 관한 전자제품 등을 다른 데서 다 해갖고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그 경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그 전까지 확실히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사이에서 서로 줄타기를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확실히 이제는 확실히 미국보다는 이쪽에 붙어야겠다 하면서 막 노골적으로 막 하면서 미국한테 두드려 맞을까봐 그렇게는 못하지만 자꾸 조금씩 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 외에도 터키는 원래 유럽에서 말썽쟁이였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중앙아시아의 코카서스가 뭐 스탄 국가들 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기타 등등 그런 데도 그때 회의에서 저번 다 내용 보셨었죠. 이런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전부 다 미국 편으로 다 올 줄 알았더니 그러지가 않더라. 뜨뜻미지근하게 둘 사이에 있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도 이제는 다 뒤에서 피식피식 웃어요. 아유, 지들이 얼마나 너도 다 똑같은 놈이야. 중국이나 너나 미국이나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어쨌든 주적은 그렇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까지 해서 얘네들은 뭐 사이버 위협으로도 묻고 계속 네 개는 주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 개입하면 사이버로 인해서 그런 나라들도 보니까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이냐 물어보니까 그래 맞다. 네가 가장 큰 네 개국을 잘 짚었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주적은 확실히 만들었어요. 네 개로 각 적성국 연합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는 애들이 골치 아픈데 작년에는 인도하고 터키였어요. 인도는 뭐 이게는 뭐 노골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금년에 오니까 얘네들만 어떻게 잘 처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금년에 와서 상반기에 보니까 아니더란 거죠. 사우디를 위시한 중동 국가들이 완전 스스로 대놓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아주 그냥 미국 무서운 줄 모르고 반항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구소련 제국의 일원이었던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도 이놈들 찍소리도 못하는 정말 그 허접대기들이었는데 요놈들이 이제 슬슬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지 슬슬 뭐 우리도 좀 뭐 좀 줘봐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인도는 지금
러시아가 서방의 영향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중국하고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러시아 에너지를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하고 러시아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슬쩍 어디 글에선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달러가 아닌 자기들끼리 그 루블화하고 인도의 루피화로 서로가 석유 원유 결제는 이걸로 서로 간에 하자. 굳이 뭐 달러를 이걸 들고 바꿔 있지 말자 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은근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서로 간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흔들리니까 이걸 뭘로 하냐? 은으로, 아니 금으로, 금 얼만큼씩 해가지고 맞춰갖고 결제를 하고, 그 금을 서로 간에, 인도도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고 러시아도 금이 많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하자 해갖고 변동이 없게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미국 눈에 밟히긴 하지만 인도는 사실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기회만 있으면 인도 때려잡고 싶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인도가 워낙에 우리 편으로 들어와야만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 위치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정말 꼴보기 싫지만 날마다 전화해서 챙겨주고 주말마다 같이 만나서 친한 베프인 것처럼 영화도 보고 술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같이 직장 상사도 씹어줘야 되고, 그런 친구 같지 않은, 정말 만나기 싫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친한 베프인 것처럼 해야 되는 그런 역겨운 관계가 됐죠. 그래도 조심해야 될 텐데요. 반도체 제재로 궁지몰인 러시아를 중국에서, 그리고 또 튀르키예도, 얘네들도 터키도 아주 그 EU의 일원이지만 자기들 실속만 챙기는 나라죠. 이런 식으로 되었다. 역시 터키를 통해서 러시아의 반도체를 우회 수출한다는 의혹이 그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은 제재가 소용이 없었다. 제3국을 거쳐서 미국, 유럽의 반도체를 러시아 쪽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는 에너지를 사주고 있었고,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허브가 되고 있었고,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터키, 튀르키예, 이런 애들 결국은 미국을 안 무서워하고 슬슬 실속을 챙기고 각자 도생하면서 오히려 러시아를 겉으로는 싫어요, 못됐어요, 전쟁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자기들 나라의 실리를 위해서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고 같이 협조해주는 나라들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예. 지금까지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미국에 대한 시선들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렇죠? 그리고 눈치를 보며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3월 달에 다시 자유진영의 결속과 전 세계를 다시 미국 쪽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아주 급박한 눈물겨운 노력들을 밑에서 사실 하고 있느라고 조용한 겁니다. 예. 지금 오늘이 31일인데 엊그제 28일부터 30일까지 지금 어제까지 지금 미국 시간으로 오늘 끝났겠네요. 예. 화상으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거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전 1차 때 코로나 때 미국이 이제 정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처음에 이제 그 주최했던 대회인데, 민주주의 정상회의인데 아주 굉장히 많은 나라를 참가시키는 건데, 이번 2차 회의는 미국이 주최하는 게 아니라 1차하고 다르게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미국 5개국 공동 주최라는 형식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번 3차 회의는 한국에서 하자 이거예요. 뭡니까 이제 미국 주도로 막 전 세계를 우리가 막 미국 독단적으로 야, 다 이쪽으로 와.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자.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세계가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게 뒤에서 이제 소심하게 반항하면서 안 좋게 본다는 거.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걸 미국이 깨닫게 되니까 자꾸 이런 제3세계 국가들도 미국이 꼭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같이 뭔가 일을 해나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괜히 이렇게 어줍지 않은, 아니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어줍지 않은 나라는 아니죠. 이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공동주최로 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세상의 어떤 여론하고 시선을 신경 쓰게 됐죠, 지금.
왜 열었냐? 어쨌든 이 회의를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 동맹국 간의 결속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다시 다잡아야겠다. 미국 말 좀 들어라. 왜 지금 이제는 미국이 뭐 하겠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줬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미국이 일을 처리하고 진행시키는데 애로사항이 꼽히는 거예요. 응? 예전에는 야 얘가 뭐 이랬대. 내가 지갑에서 뭐 꺼내는 거 봤어. 어머 다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했는데 이제는 모아놓고 야 네가 봤다며 정확히 뭐 봤는데 얘기 좀 해봐. 삼자 대면 시키니까 미국이 이제 좀 쩔쩔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머 근데 증거도 없이 그랬던 거야? 미국이 쩔쩔매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드스트림 사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증거가 확실하냐 따지기 전에 제가 나쁜 놈이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본 것 같아 말만 해도 얘네들이 다 미국 옆에 모여갖고 막 수근수근 얘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줄까? 우리 얘 카풀에서 제외하자. 알아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라고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 지나니까 이제 다 얘네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전쟁이 길어지면서 알게 됐죠. 예전에 노드스트림 빵 터지면서 이제 아우 설마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정말 미국 놈들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다 이 새끼도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똑같네 둘이. 그래서 야 이번에 저기 중국이 러시아한테 막 엄청나게 전쟁 물자 대주면서 그걸로 지금 우크라이나 완전 다 잡아먹으려고 3월 초에 막 밀고 총공세를 할 거야. 근데 다 모여서 어머 정말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증거가 있어? 확실하게 얘기해봐. 하고 지금 전부 미국 쳐다보는 거예요. 미국이 있어 그런 얘기가 나도 들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지금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지금. 딱 이 분위기예요. 어디서 이렇게 사진을 잘 가져왔지? 나도 어디서 그냥 대충 주워왔는데 인터넷에서 말하고 보니까 딱 들어맞네요 또.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왕따시킨다고 지지국이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회의에서 나왔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우리 미국 누님이 얘네들 좀 다시 우리 편으로 포섭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기 그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하나 잡아가지고 빕스 같은데 하나 아웃백 같은데 잡아가지고 한 방 쏩니다. 다 모여갖고 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모여갖고 다시 또 이렇게 친해지자 하고 그게 지금 오늘까지 지금 미국에 열리고 있는 바로 이 회의예요. 예. 다시 한번 다 자기 편으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돈 쓰는 거예요. 또 돈이에요. 민주적 재생을 위한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자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2년에 걸쳐서 6억 9천만 달러를 지원할 거잖아. 결국은 또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기축통화국은 돈이 그냥 쇼미더머니 그냥 돈을 빵빵 찍어내죠.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 전 세계가 달러를 그만큼 더 많이 쓰니까 달러와 패권은 좋은 게 아니냐. 저번에 얼핏 누가 그런 얘기를 댓글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가 더 많이 흔해져 가지고 달러 가치가 너무 쓰레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10년 넘게 지금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외환 포트폴리오에서 달러를 비중을 줄여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 국채가 예전과 달리 인기가 자꾸 없어지게 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달러를 풀게 되면 당장은 좋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위안화를 많이 쓰게 되고 달러를 피하게 됩니다. 달러가 너무 흔하고 귀하지가 않으니까 아까 브라질하고 중국이 달러 없이 그냥 우리끼리 교역하자 브라질 해와라하고 중국 위안화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 알고 있는데도 미국은 이렇게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도 뭡니까? 이렇게 돈을 풀면 미국이 당장은 좋아도
자기들 목숨이 기축통화 패권이 자꾸 옅어지는 걸, 약해지는 걸 알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돈을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온갖 저기 뭐 우크라이나 지원부터 해갖고 지금 몇 년 동안 아주 무섭게 푸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전 세계에 계속 인플레를 더 유지하고 싶은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돼서 달러 강세를 다시 한번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푸니까 달러 힘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전 세계에 예전과 같은 금융위기, 신용경색을 가져와 가지고 한번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또 휘청 쓰러지면서 전부 달러만 찾게 되는 일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항상 지금 조심해서 저는 쳐다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렇게 돈 좀 쓰겠다고 다 우리 예약하고 식당 하나 예약하고 다 일이 끝나고 모여 했는데 파키스탄은 또 참석하지 않겠다고. 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애들이 슬슬 나오죠. 우리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좋다. 근데 좀 사정이 있어갖고 나 지금 오늘 뭐 할머니 제사야 하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고 파키스탄은 왜 용감할까요? 그렇죠. 중국의 1대1로 사업에서 지금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그거 좀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중국 눈치도 봐야 돼요. 파키스탄은 중간에서 이제 IMF 구제도 받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우리 지금 집안에 지금 난리가 나갖고 우리 그런데 갈 여유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중국한테 밑보일 짓도 안 할래니까 안 간 거죠. 역시나 중국에서는 이번 2차 회의에 대해서도 미국이 공공연히 이념으로 선을 긋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국 혼자 이렇게 나대는 꼴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을, 즉 세상이 미국을 보는 시선이 금년 들어 싸늘해졌다는 것을 이제 미국도 의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주변국들이 호응해 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일부러 이번 회담 개최도 5개국 공동 개최. 그렇죠? 우리가 뭐 생각이나 있었나요? 갑자기 우리가 이런 거 할 생각도 없는데 미국에서 야 여기 와가지고 여기 네 주최국이라고 좀 앉아 있어. 얘 이게 뭐지 하고 갔겠죠 지금. 그러나 그래봤자 실제로는 편가르기 대회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비유를 했었지만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는 동네 이장 선거와 같은 꼴이다. 또 이제 막걸리 한 잔씩 주면서 또 나 좀 뽑아줘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외에 이번 지금 어제까지 또 다른 지금 유엔에서 기후변화 대책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르면 오는 2030년과 2035년 사이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높은 1.5도 상승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빨간색으로 제가 쳤습니다. 제 블로그 글들 쭉 저기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고 1.5도 이상 오르게 되는 그 한계 상황을 예전에는 2050년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꼭 이거를 벗어나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하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지금 빨리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2035년 빠르면 2030년도까지 10년도 안 남았다. 그때까지 지구는 1.5도까지 오를 거고 그때 가서 뭔 짓을 다 해도 심각한 피해를 우리는 많이 겪게 될 거다. 그러면서 미래소년 코난 얘기도 하고 했었죠. 그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인정한 거죠. 2050년이 아니라 2030 그때도 이제 빨라져야 2035년이다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2030년일 것 같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30년과 2035년 사이에 1.5도 이상 도달할 거라고 드디어 이제 자기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댓글란에 그 사업이나 자식들 결혼 운 그런 거 어쨌든 이건 웃을 일이 아니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노드스트림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얼마나 코미디인지. 노드스트림을 해도 너무하지 않았냐.
좀 사실은 미국이 한 짓이다. 제가 작년 10월 초에 저기 블로그에도 썼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명하신 퓰리처상 받으신 기자님께서 이번에 3개월 지나서 이걸 밝혀주셨죠. 제가 전화 한번 했어요. 좀 형님이 좀 한번 파보십시오. 이거 의심되는데 하고.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진짜야? 미국이 한 거야? 의심되는데? 하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뉴스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자기들한테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자기들한테 군사 지원을 계속 끊지 않고 유럽이 해주게 하려고 그 유럽의 어떤 극우 극렬파 뭐 그런 좀 애들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일을 그 다른 나라들 그 도움을 좀 주변국들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한 것 같다 하고 은근히 그 책임 전가를 우크라이나에다 해버렸죠. 우크라이나는 물론 아니라고 했지만 뭐 막 노발대발 하진 않았어요. 아닌데요. 그 정도만 얘기했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에서 아주 어떤 연구재단 대표라는 사람이 나왔고 미국을 엄청나게 깝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멍청이로 생각하냐.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요트를 탄 소규모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 허접한 일은 차라리 그냥 미국 니네가 했다고 해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다. 그래서 사실관계의 뒷받침이나 분석, 허씨 기자와 같은 명확한 이론과 증거, 주장의 신빙성 1도 없는 정말 허접하게 꾸며난 얘기인데 변명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하지 뭐냐 하고는 같은 이 유럽에서 스웨덴에서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깔아가지고 그 미국이 뭐 이렇게 CIA가 조사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늘려고 했는데 초반부터 대차게 까면서 그 소리가 쏙 들어가게 만듭니다. 미국한테는 굉장히 얘네들이 눈에 가시 같겠죠? 짜증나겠죠? 같은 편이지만 이건 차마 커버 못하겠다라고 스웨덴이 들고 나오니까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겠죠? 스웨덴 너 감히 진짜 많이 컸다. 감히 네가 우리 미국은 좋아. 너 기억해 두겠다.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랑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 중국하고 브라질은 가장 큰 서로 교역국이고 예전부터 중국이 브라질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를 하면서 브라질은 완전 반미 그 좌파의 어떤 룰라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 둘이 형제같이 친해져가지고 거기에 러시아까지 해서 세 나라 등이 찬성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이거 누가 저기 폭파한 건지 정밀 조사 들어가자 한 거예요. 와, 여러 나라 한 12개국도 얘네들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는 소극적 찬성이 기권표를 던졌고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조사 들어가서 막 하면 이제 미국 거라고 증거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이거 유엔 안보리에서 조사 요구 거부하고 끝났습니다. 참 웃기죠.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이제 불신은 이미 확신으로 바뀌었죠. 미국을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미국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막 해야 돼요. 계속 지금 이쪽을 돈으로 잘 포섭을 하면서도 또 계속 흠집내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니까 다시 또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서 체코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막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그만해라. 이거 미국만 좋은 일이고 우리 힘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전쟁 그만 끝내라. 강제로라도 휴전시켜서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여기 시위를 하는 시위대 일부 가방에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그 상징이 알파벳 Z잖아요. Z. 그 Z 모양이 딱 크게 써진 가방을 메고 있는 거를 봤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원하려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선동된 가짜 집회다.
선동 집회다. 그런 기사의 내용이 얼핏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 가방을 사람들 다 눈에 보이게 이렇게 지 표시가 된 거를 들고 이 선동을 했다는 거는 뭔가 좀 그러죠. 아무튼 서로 이렇게 치열한 어떤 여론전을 하면서 서로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고, 또 이럴 때 나오는 거는 또 사람들이 인정에 호소하는 거죠. 꼭 이럴 때 뭔가 불리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전쟁 범죄, 막 아이들 죽이고 뭐 부녀자들 강간하고 막 고문하고 뭐 군인들, 그런 얘기들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푸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한 혐의로 실제 그랬죠. 이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푸틴 이미지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자꾸 이제 여론전과 마케팅전은 계속 되고 있고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 먼저 나서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은 그들의 편이니까. 중국이 정말 미국하고 지금 붙는다고 하면 너무 승부가 뻔할 정도로 여러 면에서 미국이 모자란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중국과 미국의 승률은 50대 50입니다. 사실은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버티기만 하면 돼요. 시간은 중국의 편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가 이제 그게 달해갖고 그게 달한 후에 그것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면 다른 세력이 와서 그 패권을 이어받는 게, 이것은 자연의 섭리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그 레이 달리오의 그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제가 보여드렸었죠. 레이 달리오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믿고 이번에 확실하게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또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미국도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 하니까 레이 달리오도 얼른 자기 생각을 일시 철회하고 중국의 모든 투자를 다 철회해버렸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은 왜 그들 편이냐면 중국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눌러놓지 못하면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의 그 생명주기, 통화의 생명주기는 제가 이제 예전 그 추천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든 다극화 체제로 이제 가게 되면서 미국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는 누구도 그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제재를 해놓는다고 하지만 자기 힘을 이용해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 형성이 참 힘들어요. 지금 위에 그 노드스트림이나 이런 뭐 데모한 거나 이런 거 보십시오. 민주주의 국가는 이 하나로 이렇게 자기들이 단결해 가지고 방어태세에 들어가야 될 때 굉장히 약한 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힘들어요. 뭐 중국을 뭐 저기 경제적으로 제재하자 해도 지금 계속 포드랑 또 테슬라까지 슬금슬금 자기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까 하면서 중국하고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기업들 아직도 많죠.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이나 서방의 기업들 다 이제부터 나가지 마 한마디 하면은 생짜로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억압된 체계와 일당 독재의 그런 실행력들, 강행하는 그런 행동력들이 이런 전쟁 싸움의 이런 양상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죽어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특수한 사회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선 그렇게 해야만 유리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미국은 선거도 해야 돼요. 시진핑은 계속 자기가 나갈 수 있지만 내년 또 선거가 있으면 거기서 또 이기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또 뭔가 전술에 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1년, 2년 갈수록 버티기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자유진영 연합을 이용해서 중국까지 쓰러뜨리겠다고
우크라이나에다 덫을 쳐놓고 여기에 들어와라, 총 공세 들어와라, 뭐 해라, 막 여기저기 덫을 쳐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푸틴은 대응하면은 나 지지 않아, 내가 너보다 더 세 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뻘떡 반응하는 애였는데 중국이 가만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 특유의 그 눈구렁이, 곰돌이 푸,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무시하면서 네 생각은 뭔데? 하면은 하면서 말만 끌면서 좀 기다려봐 하고는 자기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시간 끌기로 들어가는 중국 특유의 그 눈구렁이 같은 버티기 작전이 딱 맞는 겁니다. 그렇게 간 거고요. 그리고 3월달 초에 중국 외교관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시진핑이 푸틴을 방문해서 서로 간에 그런 얘기들이 오갔겠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몸이니까 내 충고를 좀 들어보쇼. 예전처럼 그렇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절대 쟤네들이 안달이 나는 건 시간은 우리 편이고 안달이 나는 건 저쪽이니까 쟤네들이 조금만 뭔가 함정의 냄새가 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불쑥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먼저 대응하지 말고 참고 버티고 있어라. 그래야 여론도 괜히 안달이 나서 이거저거 더 막 일을 벌리고 실수하는 미국에 대해서 세계 여론도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죠. 예. 공성전에 들어간 거죠. 한마디로. 예. 수성전에 들어간 거죠. 아주 길게. 예. 자, 러시아와 함께 올해의 타깃으로 선정된 중국 역시 지금 러시아가 다음 총공세에 덫에 빠지면 자신들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머리부터 접촉하여 미리부터 러시아와 중국이 접촉해서 이번 3월 초창기에 그 러시아가 총공세가 올 거다 했던 그 미국의 그 작전에 걸려들지 말고 자중하자라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참자, 버티자. 미국과 서방의 도발에 걸려들지 말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론 형성도 역시 우리 같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 비하면 치명적인 약점들이니까 버티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 라고 서로 간에 결론을 냈겠죠. 그래서 먼저 이때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중국의 외교부장이 그때 먼저 만났고요.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았던 지난 2월 24일에는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2개 제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푸틴은 그런 생각도 없이 전력을 잘 확보한 다음에 다시 또 봄이 되면은 겨울 동안 잘 쉬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한번 크게 치려고 했겠죠. 근데 중국이 급하게 가서 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미국 그 함정이에요. 지금부터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한 거죠. 이게 푸틴이 그래? 좀 아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또 자네들 말을 듣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모든 게 다 조율된 상태에서 이제 만난 거죠. 만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처럼 막 전쟁을 더 키우려고 맨날 뭐 무기 보낸다 뭐 어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뭘 해볼까라는 식으로 큰 아주 국토가 큰 두 나라가 만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아 미국은 굉장히 더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여기서 둘이서 미국 없는 자리에서 맨날 세계 평화 뭐 큰 일을 했으면 미국이 가운데 지가 이제 그 예전 연예인 그 이상민이 그 이혜영 씨하고 이혼한다는 기자회견 할 때 뜬금없이 최민수 씨가 나와서 거기 딱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것처럼 항상 모든 자리에 미국이 끼어 있었고 미국이 전 세계의 큰형님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미국 없이 우리 큰 두 나라가 미국을 따돌리고 전 세계의 전쟁을 완화시키면서 세계 평화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아주 큰 선전 효과가 나죠. 미국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할 거다라는 예고가 나올 때부터 갑자기 세상 일이 굉장히 추접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 폴란드가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그동안은 정말 금기시되었던 전투기 지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거 제가 전투기를 지원하게 되면 정말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확전이 되는 거고 유럽 대 어떤 진영 대 진영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진영 대 진영으로 돼서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했는데 그거를 제가 작년 3월인가 그 폴란드에서 전투기를 주겠다 했다가 미국이 아니 그건 아니다 왜 폴란드가 저랬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해프닝으로 끝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그 당시 작년 3월에 블로그에 글을 한번 썼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변화다. 근데 그때도 폴란드가 뒤에서 이제 미국이 찌른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폴란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한다. 아유 굉장히 그러면은 옛날 푸틴 같으면 또 발끈하고 뭐라도 또 미사일이라도 한 번 더 쓰고 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진핑이 아이 푸틴 씨 좀만 참아봐 나 갈 때까지 그러니까 꼼짝을 안 합니다. 이번에는 폴란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슬로바키아가 또 바로 그 다음날 슬로바키아가 역시 우크라이나에 자기들 미그 29 전투기 10세대를 지원하겠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극을 하죠. 어떻게든 요 이미지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미국 뜻대로 안 되는 걸 방해하고 싶은 거죠. 그렇고 그냥 공짜로는 안 했겠죠. 유럽연합으로부터 달러를 지원을 받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무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다 지금 미국이 뒤에서 좀 응원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전투기 줄 거냐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절대 전투기 주는 순간 정말 확전이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그러진 않을 거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저 봐라 드디어 미국이 발톱을 드러내고 이 전쟁을 이용해 먹네 확실하네 그런 또 비난이 나오니까 이런 거 나오면 미국은 절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전투기 지원 안 할 거다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뒤에서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이런 짓을 벌리는데 작년 3월부터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다 미국의 사주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폴란드가 미그 전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고 폴란드의 아주 자주적인 결정이면서 이런 폴란드의 움직임을 자기들은 아주 높이 평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할 생각이 역시나 없다라고 못 봤고요. 자기들은 한 발 빼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중국의 평화 중재안을 역시 또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야 지금 뭐 휴전하자는 뭐 중국이 행여나 여기 자기들끼리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만나서 우크라이나를 뭐 평화적으로 휴전하겠다고 미국 빼놓고 얘네들끼리 그런 말 나와가지고 미국이 완전 세될까봐 미리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 휴전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이만큼 뺏었는데 그거 먹고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냐 하는 거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은 절대 평화중재안이 아니다. 라고 비난을 하고요. 결국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안이 나올까 평화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역시나 딱히 뭐 없죠.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없고 다만 역시나 시간 끌기예요. 날카로운 칼끝을 피해가면서 이거 할 것처럼 저거 할 것처럼 여기 나와서 이런 말 할 거냐 하면은 생각 좀 해보고 말은 안 하면서 벌벌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시간은 얘네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못 참죠. 이 정상회담 하는 날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의 영토인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무기인 순항미사일을 파괴시키죠. 본토를 공격해서 러시아가 화낼 만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꼼짝을 안 하고 결국은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기시다가 거기까지 출동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정상회담에 똥을 뿌리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세계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환호하지 못하게 바로 그날 똑같은 날 가가지고 옆에서 젤렌스키하고 기시다 총리 일본이 만나죠. 그래서 이쪽으로 카메라가 저쪽으로만 집중하지 못하게 아주 그
애들 유치한 뭐 싸움하듯이 자존심 싸움하듯이 국제 정세가 딱 이 꼴이에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은 아시아 전선뿐만 아니라 저기 유럽 전선까지 날아가 갖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관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일본의 지위도 격상이 됐고요. 군사적으로도. 더불어 이제는 거기 가가지고 대놓고 푸틴을 자극을 했면서 푸틴하고 중국을 비하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얘네도 확실하게 예전보다 훨씬 더 중국 러시아 연합의 적이 된 거죠. 일본도. 그래서 유럽 전선을 아시아까지 끌고 오게 됐어요. 실제로 러시아와 확실하게 척을 지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한반도 옆에 있는 동해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그쪽으로까지 전선을 확대를 시킨 거죠. 기시다가 우리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서 회담을 하면서 북한도 자기네 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 아시아 전선에서도 얘네들도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죠. 일본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이란까지 들어가겠죠. 신냉전은 구도는 우리가 작년 말, 금년 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지금 3월에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식량을 줄 테니까 북한 너희는 우리한테 탄약을 달라 하고 이제 드러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뜨니까 이제 확실히 러시아도 어떻게 합니까? 괜히 우리나라 동해에 또 러시아 전폭기가 한번 출격하게 되고요. 아유 참. 그리고 일본하고 분쟁에 있는 쿠릴 열도에다가 미사일까지 또 배치를 하고요. 결국은 기시다 때문에 러시아 전선이 순식간에 아시아 동해까지 끌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아시아의 최대 군사 긴장 지역을 작년까지만 해도 대만 해협으로 막 봤죠. 중국하고 대만 해협. 저기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거기 우리나라에서 코앞인데 굉장히 가까운데 이제는 이 전선이 동해까지 확실하게 확산이 됐죠. 그 전까지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각각 따로 개별적인 어떤 그 적이었지만 이제 3월 한 달을 지나면서 세 나라는 확실하게 하나로 묶어지고 이제는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까지 연장이 되면서 일본의 오키나와를 이어서 한국의 동해까지가 모두 새로운 아시아의 거대 전선이 되어버렸는데 요거 제가 바로 이때 얘기를 했었죠. 1월 달에 알콩달콩 사이좋은 지구촌 한가족 시리즈 3부에서 바로 제가 일본을 아시아의 군사대국으로 미국이 승격시켜주면서 이참에 바로 일본이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던 대만 코앞의 무인도인 센카쿠 열도가 있죠. 여기까지를 전선을 확보해 놓는 계획에 들어갔었고요. 그때 오키나와에서 그다음에 이 옆으로 한국 옆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여기까지 전선을 이렇게 만들었다. 유사시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그때 댓글에 어떤 굉장히 똑똑하신 분께서 옛날 그 뭘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때 누군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못 찾겠네요. 그때 에치슨 라인이라고 옛날 한국전쟁 때 그 미국이 만들었던 극동 방위선 신 에치슨 라인과 같은 거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버림을 받았죠. 여차하면 여기서 전쟁이 터질 수 있게 신 에치슨 라인을 형성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핵 얘기는 자세하게 이제 그동안 안 다룬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제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 핵무기들이 이제 자기들 허세가 아니고 육해공 어디서든 쏘아 올려갖고 심지어 일본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갖고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다는 거를 지금 확실하게 이제 인정받았죠. 예. 십몇 년 동안 정말로 힘들게 걔네들 이렇게 개발을 해낸 거죠.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이 인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나 막 많은 핵무기가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핵무기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게 있는데, 일본하고 대만도 이미 허락을 못 받아서 못 만들고 있을 뿐이지, 그 우라늄 농축해갖고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이미 다 있답니다. 그래서 맘먹고 자기들이 핵무기를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과학자들 모으고 기술자들 모아갖고 딱딱딱 해가지고 몇 달 만에 준비된 재료들 다 조립하고 실험하고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 돌리고, 요새는 뭐 옛날같이 막 그 사막이나 뭐 우주나 바다에서 핵무기 폭파하면서 실험할 이유가 없죠. 요새는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시뮬레이션 다 돌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뭔가 일이 험악하게 돌아간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빵빵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오로지 그게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다 막 핵무기 가지면서 위험하게 되는 거 원치 않지만, 지금 돌아가는 주변국들 보면 우리나라만 핵 없으면 우리나라만 우크라이나처럼 터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난 정권과 이 정치인들이 서로 어떤 반대 진영을 막 우리 지지층이 좋아라고 막 압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 이런데 지금 막 나와가지고 막 국회에서 서로 말싸움 듣고만 있으면 암 걸릴 것 같은 그런 짓들 그만하고, 여야가 지금 힘을 합쳐서 미국이 뭐라 하든 밑으로 기술자들, 과학자들 불러서 지금 우리 핵무기 몰래 미국한테 안 들키고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사실은 우리도 갖고 있어 어쩌려고 빵 터뜨리는 게 저는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핵 우산이고 요격을 한다 하지만요, 한 나라에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워싱턴을 겨냥한다, 뭐 미국에서 여기 뭐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를 겨냥한다, 평양을 겨냥한다, 평양에서 뭐 여기 도쿄를 겨냥한다, 뭐 이렇게 되면요, 걔네들이 모든 핵무기는 날릴 때 한 번에 3-4개씩 날립니다. 그래야 딱 3-4개가 왔는데 어떤 게 진짜 핵이야, 그거를 요격을 한다고 날려도 3-4개가 아니라 막 10개씩 날리기도 한대요. 몇천 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큰 나라끼리 붙을 때는 뭐 정말 죽어봐라 하면 한 번에 동시에 뭐 100개 날리겠죠. 그러면 그거 다 요격 못 합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도 모르고요. 결국 한두 개만 살아갖고 그 나라 가서 꽝 터져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애초에 버튼만 누르면 거기까지 가서 터지게 주요 시설과 주요 그 도시나 이런 데를 다 겨냥해서 몇십 기씩 몇백 기씩이 다 이렇게 설정이 딱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올지 막 잠수함, 핵잠수함 같은 데서 이렇게 바다에서 막 갑자기 예상도 못한 데서 쏘아 올리는 여러 이런 식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들끼리는 절대 쌈이 붙질 않습니다. 얘가 올렸다, 핵을, 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얘도 같이 올리는 거예요. 죽자. 그러면은 아무리 미국과 북한이라도 서로 죽습니다. 그게 안 돼. 그러면은 전쟁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런 핵무기를 없는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전쟁이 된 거고, 거기서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핵은 서로 쓰기만 해봐. 우리도 날릴 거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미 신에치슨 라인은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전선이 됐고요. 지금 뭐 IRA부터 해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지금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요새 뭐 에코프로 해갖고 뭐 배터리 잘 나간다고 막 주식 오르고 좋아하나 본데 그거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모든 그 미국으로부터 혜택 광물이나 앞으로 10년 보고 들어가는 광물이나 배터리에 대한 뭐 IRA나 그런 허용이나 어떤 서로 동맹국들이 봐주는 게 유럽하고 일본하고는 다 체결된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빼놓고 있죠. 이런 뉴스들을 다 팔로우하고 계신가요, 요새? 그 얘기는 우리한테는 그 동맹으로서 앞으로 같이 나가면서 필요한 그런 혜택이나 약속을 하나도 안 주고 지금 다 계속 이번 3월 달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뭘 줄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고, 우리가 왜 우리만 앉아 서운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고, 그 이유는 뭡니까? 여차해서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1월 달부터 얘기했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 이 외교부와 정권에서 그리고 이 여야 다 합쳐가지고 지금 아이고 한 살 만큼 산 사람들은 죽으면 죽는 건데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힘든 그런 세상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핵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지금 뒤에 제가 요거 바로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인가 요거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합참 의장이 이 이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29일 뉴스인데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보니까 전쟁에서는 지금 뭐 거기 뭐 탄약 포탄 없어갖고 난리죠. 지금 전 세계에서 끌어모으고 있죠. 실제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서로 공격을 못하니까 대리 전장에서 핵을 이렇게 터뜨릴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 서로 간에 재래식 탄약으로 물량 소모전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깨달아야 할 큰 교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얘기를 해요. 중국은 향후 10년, 20년에 걸쳐 갖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이 핵개발 프로그램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 세기 중반까지 2050년까지 미국과 동등해질 거고 군사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우월해지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따라가 하시는데요. 중국이 지금 따라잡는 속도가 거의 지금 중국하고 정면으로 못 붙습니다. 미국도 지금은. 이거 지금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란까지 추가해서 얘네들이 향후 수년간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 하면서 요 기사를 다 읽어보시면 거의 얘 얘기하는 거 보면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게 앞으로 일어날 거를 다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군인으로서 지금 합참 의장으로서 그 가능성을 이미 시뮬레이션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여차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전부 핵 가진 나라끼리 지금 유럽이나 저기 뭐 러시아나 미국끼리는 서로 빵빵 안 쏘잖아요. 이랬다가 여기 불똥팀이 여기서 야 우리 핵 가? 니네도 핵 가? 서로 절대 그래갖고 선빵은 못 때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 만만한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재래식 포탄 가지고 지금 완전 초토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이 전선에서 그 꼴이 난다니까요. 또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금 그 세계의 어떤 그 지금 정서가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번에 그 푸틴과 시진핑의 얘네들이 자기들 전술이 변하면서 절대 먼저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안달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미국은 어떻게든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자꾸 러시아를 더 도발했고 또 일본의 기시다까지 직접 날아가서 바로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이 그 위상이 평화를 위해 자기들도 나름 노력한다라는 그런 위상이 승격되지 않도록 거기에 초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와중에 기시다 덕분에 우리나라로의 그런 전쟁 위험과 신에치순 라인이라고 할 만한 이런 전선의 확대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지전 발발 가능성 위험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실제 대만은 안에 TSMC 공장이 많이 지금 보험이 돼가지고 대만에서 큰일이 일어난 것보다는 괜히 이런 데서 국지전이 빵빵 터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건지 미래 얘기까지 다음 내용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없고 별 좀 짜증나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편한 밤 되십시오.